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토장 이영입니다. 이번 판다스 수업 필수 과제에서 다룰 내용은 객측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하우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학회원 분들과 다르게 저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CSV 파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4주차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객측치 처리에 대한 6가지 메소드를 공부하였습니다. 1차 선언보관법, 2차 선언보관, 홍근보관법, 영값 대체 보관법, CNN 그리고 마이스 보관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선언보관법, 2차 선언보관법, 평균보관법, 영값으로 냈지. 해당 기법들은 속도가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그다지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KNN, 마이스 보관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기법들은 데이터의 특성을 앞선 기법들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로 넘어가서 코드를 진행해보면서 필수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들은 또 코드를 변형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복잡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코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리스널 0인, 다시 말해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컬럼에 대해 결측치를 만들어준 뒤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결측치를 만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결측치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본 데이터가 삭제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해주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20%에서 40% 사이에 있는 행들을 모두 결측치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40%에서 10번째 정도, 그리고 10번째 이후에 있는 행들의 데이터가 어떤지 확인해주는 코드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약 8246부터 56까지는 모두 널값, 57부터 66까지는 모두 널값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고, 널값이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를 통하여 해당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바로 df,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는 df-non으로 표시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약 4,000에서 8,000 사이에 행들이 모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만약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잡으로 촘촘하게 표시된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데이터를 보관법 6가지로 실행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6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df-non의 모든 컬럼들이 전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만 골라서 설정해주는 코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수업 시간에서는 한 가지 컬럼만을 사용해서 보관법을 진행하였던 반면에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다중 컬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해치법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을 모두 실행해 준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시각화 코드를 작성하실 텐데, 해당 코드들도 수업 시간 때 이용했던 코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실행한 후 여러분들께서 시각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순서대로 원본 데이터, 난값을 포함한 데이터이고, 선형 보관을 한 데이터, 차선형 보관을 한 데이터, 평균 보관을 한 데이터, 영값으로 배치한 데이터, 그리고 KN을 사용한 데이터, 마지막으로 마이스로 사용한 데이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든 보관법들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보관법입니다. 선형 보관법은 여기 난값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 점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색깔이 지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난값이나 선형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가 많은 항목을 시각화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므로
만약에 이 선이 너무 촘촘하게 싫으시면은 바로 행을 늘리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화면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가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보건법의 특징으로는 이어진 데이터의 양, 끝 값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그냥 방정식에 대입을 하여 그대로 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쪽 끝값을 바로 되어서 직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보기에는 거의 이 정도로 수렴해 있는데요. 거의 이 값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선언보관법입니다. 해당 보관법은 다른 데이터들과 다르게 아주 전체 데이터가 모두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원본 데이터가 달라지면 보관된 데이터들의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400부터 10까지 이러한 범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값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값들이 너무 작아져 보이는 현상을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0에서 14 혹은 15 정도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2차 선형 데이터만 아주 큰 값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이겠죠. 다음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대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당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통계값이 약 4 정도로 나왔네요. 4의 데이터를 모두 보관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형 보관법과 상당히 유사한 보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치의 유인적 부분으로는 평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선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의 특성과 도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대치법이 있습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일직선으로 보완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해당 보관법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0으로 대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한 K-NN과 마이스입니다. 해당 보관법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000에서 8,000행 사이에 보관 행들이 잘 채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기법들과 다르게 일직선으로 된 점이 없고 전부 다 다른 값들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K는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4까지의 값을 거의 골고루 잘 나타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마이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의 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컬럼은 중위 소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해당 데이터에 있어서는 마이스의 값에 굉장한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게끔 제한을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한을 걸어주는 코드는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각화, 즉 다른 컬럼들과의 관계를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K-NN과 마이스를 사용한 컬럼 보관법들과 다르게 다른 알고리즘들의 경우에는 미디엄 인컴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보관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NN과 마이스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본 컬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쓰인 게 medium income이 되겠고요. 그리고 housing medium age, 성은, bedrooms, population, households, medium house value가 있는데요. 해당 주택가의 중위 이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은 총 방수라든지 아니면은 침실수 그리고 인구수, 가구수 그리고 중위 값들에 대한 컬럼. 해당 컬럼들의 분포가 medium income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메서드는 C번의 페어플랫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다른 컬럼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랫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컬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처음 나타나는 미디엄 인컴을 기준으로 점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이 미디엄 인컴인 것을 확인해주고 점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중위소득이 좀 작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높은 고소득 중위층이 적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미디엄 에이지 나이대를 살펴보자면은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는 고소득인 부분이 많이 적고 고소득층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메인 지식까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약 30대부터 점점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미디어 인컴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소득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토탈은 총 방의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이 값을 그대로 비교해 본다면 좀 통계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population, 인구수와,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집에 산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소득의 중위소득이 가장 낮고, 중간층이나 하위층이 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위에 보시게 되면 토탈 그러니까 총 방의 개수라든지 총 침실의 개수가 고소득층이 굉장히 적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탈 총 방수라든가 총 침실의 수만 보게 된다면 중위소득이 좀 낮은 구간이더라도 굉장히 방이 많을 수가 있고 혹은 침실이 많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퓰레이션과 같이 보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탈 넘버에서 파퓰레이션을 나눠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번엔 다루지 않고 상의 분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컬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구의 숫자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고소득, 중위소득이 가장 적고 그다음 저소득, 위소득과 중위소득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이제 집값에 대한 정보입니다. 집값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고소득에 살고 있는 집값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약간 양의 방향으로 비례한다는. 여기까지가 원본 데이터였고요. 다음은 이제 KNN으로 보관하는 것과 마이스로 보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N입니다. 미디어 인컴이 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죠. 이제 데이터는 보관하다가 좀 오류가 발생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컬럼들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대로 이제 에이지의 경우에 거의 정비례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위에 그래프와 좀 살짝 비교해 보자면은 여기서 색깔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케인의 경우에는 여기도 왼쪽에서 오른쪽보다는 뚜렷하지만은 좀 색깔의 명도의 차이가 좀 덜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극적인 값을 반영하지 못해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소값이 2 그리고 최대값이 11로 나타나 있고 원본 데이터에서는 최소값이 2.5, 최대값이 15.0으로 나타나요. 이전 데이터보다 다소 극적인 값을 좀 소극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otal volume, population 여기서도 고소득의 경우에 상당히 작은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저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분포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것이 기존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했어요. 하우스홀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이었죠.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집값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분포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 보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보관법의 데이터 분포는 기존 KNN과 원본 데이터와 다르게 굉장히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냥 중앙에 많이 치우쳐졌죠.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30대부터 고소득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 있고 그냥 중간으로 다 치우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미디엄 인컴이 마이너스 3부터 9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진앙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6과 9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숫자의 범주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것을 보아서 KNN보다는 이같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 방의 개수, 침실의 개수, 그리고 인구 분포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많지리 중앙에 있는 값이 굉장히 몰려있고 각 양쪽 끝값의 범위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값 데이터입니다. G값 데이터는 이제 점점 G값이 크면 클수록 공기소득값이 점점 늘어나는 양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추세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 양끝 값이 몰려있는 이제 형태의 그래프는 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게 마이너스 5값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를 반영하는 그래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값들이 더 많아서 해당 그래프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판단한다 할 때 결측치의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을 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NN을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필수 과제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